관객과에 대해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배우님들 감독님 모실게요. 그냥 어떻게 또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화장실들 다녀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오늘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위에서 2층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이제 이 영화가 오늘쯤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마지막을 또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감독님하고 저하고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장 김창수 감독이신 이원태 감독님이십니다. 네, 저는 대장 김창수에서 김창수 역할을 맡은 조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하실래요, 각자? 감독님, 아주 고귀하신 관객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글쎄요. 우선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저기한데 어제 굉장히 황망한 일이 있었고 이제 고인이 되신 김주혁 선배의 저도 빈소를 잠시 다녀왔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와는 독전이라는 영화를 같이 액션 몸을 부대끼면서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 되게 잘 촬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식이 들어서 너무너무 황망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GV에 앞서서 고인에 대한 묵념을 잠시 했으면 하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할 거라고요. 감독님 같이 하시죠. 잠깐 묵념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고인이 된 김주혁 선배님께 묵념. 네. 바로. 자, 그러면 아직도 가슴이 좀 먹먹하고 그러네요. 영화도 그런데 좀 떨려요. 상당히 좀 진정이 잘 안 됩니다. 나는 또 그 김주혁 선배의 뒤를 이어서 저희도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고 오늘 시간을 또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글쎄요.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촬영을 했죠. 저희가 11월 9일이 죄송합니다. 11월 9일은 우리 둘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인사를 얘기하시고 11월 1일인 것 같아요. 11월 1일인가요? 10월이 아니었어요? 10월 아니었나? 이맘때입니다. 이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이맘때쯤에 전주에 아까 보신 야외 오픈 세트를 지어놓고 그 감옥소 안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고군분투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고생도 많았고 많이 힘들었고 하지만 힘들 수 없었고요. 저희들끼리 조금이나마 의미를 좀 더 담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촬영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날 말 그대로 우리 조진웅 배우님을 처음 이제 감독으로서 배우로서 이렇게 만나서 첫 촬영하던 날이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첫 촬영이 뭐였죠? 첫 촬영이 여러분 보셨던 인천 계양장에 예, 김창수가 왜 소달구지에 끌려 들어가는 거기가 이제 첫날 촬영이었는데 사실 보통 첫 촬영은 되게 간단한 씬을 먼저 찍거든요. 스태프들과 배우와 감독과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근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큰 씬이었죠. 그 워낙 미술도 많이 필요하고 보조 출연자도 엄청나게 많았고 뭐 외국인까지 있고 소말까지 있고 뭐 이랬으니까. 그날 그 인천계양장 그게 어디냐면 합천에 있는 세트장인데 거기를 흙을 다 막 몇십 톤을 흙을 덮었거든요. 원래 그게 아스팔트가 있는데 거기에 흙을 덮었는데 인천에 그 당시에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다 뿌렸어요. 그 흙을. 그래서 정말 엉망진창 이 진흙탕 거기를 지웅 씨가 소달구지에 타가지고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이거를 기억나죠? 그럼요. 예. 근데 저는 계속 안에 있는데 답답하긴 하던데 어쨌든 저 계속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이 첫씬, 첫날, 크랭크 인날 이렇게 몹씬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아직 이 연출부나 우리 제작팀 이 아구가 딱 맞아질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 첫 촬영이 이렇게 큰 씬을 해서 이게 무슨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뭐 이랬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큰 씬을 하고 나니 사람들이 진짜 한 반은 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고생을 했고 또 그 안에서 또 퀄리티를 높이고 좀 막 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게 합천이었어요. 합천. 예. 그리고 이제 그 씬을 좀 첫 씬 찍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데 그 씬을 그래도 찍자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말 그대로 김창수가 이제 죄인이 돼서 처음으로 이천 감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씬을 먼저 찍어주면 그 마음이 이제 시작이니까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첫 촬영. 전 정말로 다행이었던 게 저희 영화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과정이 거의 씬 순서에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앞에 장면을 다시 찍은 장면도 있지만은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그게 배우에게는 더 없는 선물입니다. 네, 사실 감정을 쭉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끔 그날 있었던 그리고 다음날 뭐 촬영이 어떻게 됐더니 감정을 쭉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영화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런 배려를 다 해주셨고 참 그래서 촬영하는 배우들도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일단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지금 독전이라는 영화를 아직 마무리를 못했어요. 내일 모레 이제 또 해외 촬영분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독전이라는 영화 자체는 크랭크 인날 맨 마지막 장면을 찍었어요. 그런 일들이 네.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 전날 이영 감독이 전화 와서 사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씬에 얼굴하고 이 복도를 찍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안 괜찮아도 찍을 거잖아. 그 계획 다 세워진 거 뭐 안 괜찮아도 찍긴 찍. 그럼 전화하지 왜 하냐고 전화를 내일 가서 봅시다 해갖고 그렇게 있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쉽더라도 모든 장면이 거기에 다 맞춰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손해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액션씬도 하나도 안 찍어갖고 뒤에 연결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지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게 영화가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거의 프롤로그 뭐 처음 도입부터 쭉 이렇게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도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거 그거에 생각도 들고 아무튼 감사했었어요. 그건. 그게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형장 씬을 상황 때문에 먼저 찍는다는 게 그건 진짜 제가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 감정이 쉬운 게 아닌데 초반에 그
감정이 막 정말 극에 가 있는 그 감정을 초반에 찍는다면 이게 그걸 찍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찍을 때 이미 너무 극한 감정을 먼저 찍으면 그 뒤에 찍을 때 배우가 허탈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에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또 그게 가능했던 게 우리는 올 세트니까 스케줄 짜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 쉽죠. 현대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장소에 뭐 사람보다는, 배우의 감정보다는 장소나 뭐 이런 주변 상황에 먼저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분들은. 맞아요. 네, 오히려 저희는 전주에 야외 오픈 세트를 놓았기 때문에 뭐 감옥 안에서 그래도 아마 그거는 굉장한 큰 배려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다행히 이 과정이었죠. 저희가 또 작업을 계속 어떻게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이 영화의 탄생 배경이라든지 내지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감독님이 그리고 뭐 저한테는 왜 시나리오를 주셨으며, 그리고 사실은 그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그 인천 그 뭐죠 철도공사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를 보면은 김창수는 20대 초반의 설정인데 이게 철도공사가 아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독님께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여행 갔다가 상해 임시정부에 실제로 눈앞에 이렇게 탁 제가 맞닥뜨리고 나서 너무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서 눈물이 저절로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찔찔이 아니고 확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그 임시정부 보니까 좁은 나무 계단을 삐걱삐걱 올라가서 눈앞에 딱 펼쳐졌는데 진짜 한 이만한 책상이 몇 개? 한 서너 개가 있고 한쪽에 왜 간이 침대가 아니에요. 그 나무 사이에 천 걸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신 거야. 김구 선생님이. 근데 그걸 보니까 와. 근데 거기에 와 있는 많은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분들이 그냥 슥슥슥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와, 저분들이 김구 선생님의 인생에 대해서 좀 안다면 이렇게 지나갈 수 없을 텐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죠. 또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그때 6학년이었는데 그냥 창피하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저보고 그래서 이놈도 똑같구나. 이게 어리지만 아는 게 없구나 우리가 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영화화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죠. 한 3군데 정도 정말 영화화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뽑아서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대장 김창수 이 지점이 너무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 와버린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 이상의 터닝 포인트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 사형장 시인에서 눈 딱 감고 기다리잖아요. 줄 땡기는. 실제로 김창수가 그 순간까지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보가 그때 생겨가지고 정보 때문에 산 거지. 정보가 거기에 안 깔렸으면 죽었죠. 말 타고 왔으면 어명을 들고 말 타고 왔으면 죽었겠죠. 그렇게 살아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 죽음을 넘어갔다가 와서 그 이후의 삶을 그냥 나라에 다 바쳐버린. 그래서 정말 이 이상의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욕심에 이거 3탄을 만들어야 되겠다. 3가지가 영화할 거리가 있으니 그 3탄이면 1탄은 당연히 이게 돼야지. 그 생각을 했죠. 네. 3탄까지. 혹시 상해 임시정부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다녀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 있었죠. 가보니까. 그냥 뭐 말도 안 됐어요, 그죠? 네, 거기 가니까 공간도 저도 그때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중국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상해에서 찍으니까 그래서 상해에 한번 갔다 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뭐 이렇게 뭐 울컥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도 야 이거 이렇게 이런 데서 지금 임시 정부라는 공간이잖아요. 정부를 가지고 이 초라한 정말 무슨 우체국보다도 작은 말도 안 되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나라를 구국하기 위한 이 열망으로 했단 말인가.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중국 상해에 가시면 뭐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려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애가 이제 그때 한참 자라고 있을 때가 제가 어떤 그게 있었냐면 애를 키움에 있어서 학원을 한 번 더 보내는 것보다 여행을 가자. 그래서 애를 데리고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베트남도 가보고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캐나다도 데리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돈이 많은 거네요. 이게 아니고 아니 뭐 어떻게 일반 사람들 캐나다를 사람이 기회 비용이 금수저야? 기회 비용이 있는데 이 돈을 안 쓰면 사실 돈을 붓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리 계획을 짜고 올해는 언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애랑 이렇게 맞춰서 언제 가자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어디를 가자. 그게 여행을 이제 계속 다니는 와중에 제가 마음에 구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베트남도 가고 옆에 대만도 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가는데 상해를 안 가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제가. 원래 그럼 감독님은 약간 좀 독립군 얘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셨군요. 그 의식보다 그래서 저는 역사가 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저는 역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막 이 역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막 이러는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못 견디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걸 어떤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거는 우리가 왜 일본을 그렇게 욕하잖아요. 욕할 자격이 없어. 우리끼리도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분노를 하고 동시에 이 일을 하는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엄청 많이 저는 느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겠지만 나는 이야기 만드는 사람이니까 뭐가 제대로 된 건지 보여주겠다는 이런 의무감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오늘도 잘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사책을 공부를 하고 그게 그 역사라는 게 고대 로마가 됐든 고대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 역사가 됐든 모든 역사는 다 소중하고 그것들은 분명히 내가 살면서 진짜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죠. 제가 독립군 뭐 이런 그런 역사를 되게 옆에서 얘기를 저는 오래도록 뵙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되게 책 많이 읽는 동네 형 같아요. 되게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박학다시가 한 건 당연하십니다. 책도 출간도 하시고 소설가이시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대장 김창호에 관해서는 또 김구 선생님의 역사에 관해서는 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계신 감독님인데 어떤 일을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화두가 되어서 역사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야기 보다를 막 풀어내세요. 예. 한 2달까지 즐거워요. 또 얘는 그것까지 제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로마의 어떤 신화, 나도 신화 많이 안다. 하여튼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소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끝에는 이제 어떤 서적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꺼내서 지금 네가 얘기한 게 요 챕터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언제까지는 같이 오래는 지낼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근데 꼰대 같은데 그런 꼰대 느낌 아닙니다. 없진 않잖아요.
아니 근데 없진 않, 솔직히 없진 않잖아요. 근데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올해 시인 되셨거든요. 아직 젊으세요. 하기 전까지 40대 초반으로 알고 계셨. 뭐라고요? 내가 40대 초반인데 지금? 그때 제가 읽어서 너무 좋았던 책은 정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한 사람을 더 읽으면 그 지식과 그게 막 들어가니까 그 사람한테. 영어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영어를 못 만드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면 돼요. 진호가 이 책 진짜 직업이 영화 감독인데. 어때? 아 제가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책을 진짜로 정말 진짜 1년에 책을 몇 권 읽을까 세보지도 못했지만 정말 책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독후감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책 읽기 싫어갖고 비디오 가게를 다 뒤져가지고 그 영화로 나온 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상문을 써가고 그랬어요. 네. 배우가 됐지. 그러니까요. 저 책을 많이 읽어서 감독하고. 그런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팬분들이 이렇게 뵈면은 책을 선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건 의무감으로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간다거나 시간이 많을 그거를 딱 했을 때는 책을 보는데 책을 많이 읽읍시다. 뭐 배워서 남줍니까? 네.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앞두고 이제 4학년 거의 마지막 수업쯤에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마케팅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야 오늘이 너희들하고 내가 마지막 보는 날이니까 이 이야기 하나를 할 테니 내 이야기를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나는 보람이 있겠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가 끝나는데 학교와 상관없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책 읽는 거다. 책을 읽지 않으면 어디에 네가 있어도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책을 놓지 않고 있으면 네가 어디에 있든 너는 공부하는 인생이다. 책을 읽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케팅 교수님께서. 그 말이 이상하게 엄청 제가 그 와닿는 거죠. 책을 죽는 날까지 책을 읽고 그 책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늙어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늙어도 내가 꾸준히 집중해서 할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제가 진짜로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 읽는 습관이 한번 딱 드니까 정말 빠져들더라고요. 책 한 권이 두 권을 부르고 두 권이 네 권을 부르고 진짜 그리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책을 많이 읽읍시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읽고서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 배우가 됐어요. 얼마나 책 읽기 싫은 거예요. 보여주려고 저는 배우가 됐는데 배우가 난 것 같아요. 배우를 하고 있어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 특히 뭐 이 역사에 관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진짜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고사한 것 중에 한 페이지를 그게 챕터가 있는 게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철도공사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원래는 처음에 가신 그 감옥에서가 첫 번째는 인천항만공사였죠.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구 선생님이 인천 감옥에 수감되어 계실 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게 경인선인데 그 경인선 철도가 지금 깔려 있는 그 철도예요. 그때 깔았던 거예요. 그게 그 시기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인천 감옥에 살고 있었고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노역 그 감옥 생활 중에 노역에 끌려 나가는 때는 언제냐면 나중에 두 번째 감옥 생활도 하실 때 징역 15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때 이제 노역장에 끌려가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항 그 인천항 축항공사를 죄수들이 했거든요. 그때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강인한 사람이 아침에 노역장으로 끌려갈 때 나는 자살할 거를 생각하고 나갔다. 너무 힘이 들어. 그 현장에서 몸을 던져서 떨어지려고 보면 사슬에 엮여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면 이 사람도 같이 죽어야 돼. 이 사람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못 죽고 돌아오는 거죠. 그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참혹한 노역 생활을 꽤 오래 하세요. 인천항을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감옥에 그 실제 겪으셨던 경험을 이 철도공사 그 시기에 있던 그 철도공사와 합친 거죠,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합쳐야 되는 이유가 저는 진짜로 명백하게 있었거든요. 그 철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지금은 철길이니까 그냥 하나의 물리적인 물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철로라는 거는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공간을 바꾸는 거고 말 타고 일주일 달리던 거리를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가게 되니까 사람의 이 뇌가 바뀌는 거죠. 이 지식, 인식이. 그 작업,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거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이런 기계가 없잖아요. 크레인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을 일본 놈들이 땅을 먼저 다 사들여요. 완전히 싼 값에, 헐값에. 그래서 그 위에 철로를 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다쳐서 만들어 놓은 철도에 걔들이 군인들을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러 들어가죠. 그 경인선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막 가로지르는 철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죠. 일본이 전쟁을 다 이기잖아요. 청나라한테 이기고 러시아한테 이기고 그 철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곡식, 쌀, 보리부터 해서 광물 그뿐만이 아니고 이만한 재화들까지 다 수탈을 해가지고 그 철도에 싣고 일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되니까 얘들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손으로 만든 그 철도에 위안부들을 싣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인부로 강제징용을 해서 그 철도에 또 싣고 가죠. 그러니까 그 철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냥 기차를 타고 다니면 모르지만 그래서 왜 어떤 유라이트 쪽의 학자분들은 일본이 철도를 놔줘서 우리가 근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말도 제가 틀렸다고 하지 않고 우리 영화의 강연식이 그런 논리를 피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보다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니는 기차지만 그 기찻길에 깔려있는 우리의 그 엄청난 그 시대의 아픔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걸 이 영화에 저는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진웅 씨 만나던 날 감독님 제가 백범일지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1번이 백범일지를 안 읽는 거다. 되게 좋아하더라고. 안 읽어도 돼서. 근데 잠깐 이 얘기 중에 너 되게 부지런갱으로 알고 하여튼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백범일지에 대한 느낌을 왜 지금 보면 너무 저쪽으로 빠질까 봐.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배우거든요. 네. 굉장히 컨트롤 잘합니다. 네, 말씀드려요. 그래서 백범일지를 읽지 말라고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지식을 촬영하기 전에 둘이서 시간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실 찍기 전에 지금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진웅 씨한테 하는 거죠. 이 철도에 이런 시대성이 있고 이런 역사성이 있다. 그럼 뭐 당연히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고 이제 다른 배우분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찍는 철도씬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촬영에 임하고. 그러니까 많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노역을 하는 장면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의미를 알고 움직이니까 이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정말 몰랐거든요. 이런 영화를 이 배우가 이 영화를 찍지 않았으면 막 까마득히 모르고 살 수도 있어. 표창공원에 김구 선생 생묘가 있든 말든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근데 알고 나면은 그렇게 하진 말아야 한다. 알면서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면서 하는 건 실수일 수 있으나 알았으니 이제 그런 실수는 없어야겠다가 또 한 챕터가 쌓이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값어치가 있다.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권 영화를 찍고 나서 인권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그거는 제 가슴 속에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아,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나는 엄청난 폭력을 이거 내가 술 한잔해. 알아, 남자 새끼가 먹었마 이러잖아요. 이 얘한테는 엄청난 폭력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 아, 그렇지 하지 말아야겠구나. 혹시나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역사를 알게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지내야겠구나가 생기는 거죠. 영화를 탄생시킨 감독님에게 박수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웅 씨 처음 만나던 날 백범 일지를 읽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진웅이라는 배우로 김창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백범 일지를 딱 읽어버리면 그 김구 선생님의 아우라에 눌리면 어떡할까 혹시 물론 내가 나중에 보니까 눌릴 사람은 아니야 진짜 눌릴 사람은 아닌데 그걸 직접 바로 읽고 시나리오를 딱 읽으면 실제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막 죽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사신 분이 쓴 글인데 얼마나 세겠어요. 그 글이 세요 진짜로. 죽으러 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런 걸 읽어버리면 감성이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아우라에 눌릴 것 같은 제가 걱정이 있어서 다 끝나고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정말 여러 번 아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완전히 영혼이 이입이 됐다는 느낌을 제가 진짜 몇 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을 해야 되는데 연출이 안 되고 막 그 상황에 제가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촬영이 막 다음 촬영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조진웅을 몇 년을 내가 잘 기다렸구나. 그 기다린 보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여러 번 느꼈죠. 현장에서. 진짜 그 생각은 아마 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씬들 찍을 때 어머니 수위 봤던 씬이나 사형장 씬이나 그저 보면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셔서 씬들이 촬영 커트가 별로 없어요. 그 씬들은. 저는 많이 더 찍고 싶고 원래 감독들은 많이 찍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다양하게 앵글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막 카메라 무빙도 하고 막 이렇게 찍고 싶은 사람이 감독이에요. 원래 좀 대체로 그런데 그 씬을 그런 씬들을 찍을 때는 이 영혼이 완전히 입이 돼 있는 배우 앞에서 막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눈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그 이상을 뭘 보여줄까? 어떤 샷을 더 찍어가지고 저 이상을 뭘 보여줄까? 저게 다인데 이 생각이 제가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콘티 무시하고 완전히 배우에게 그냥 상황을 다 맡겼죠. 그렇게 해서 찍은 씬들이에요. 사형장 막 이런 것들은 샷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엄청 롱테이크고 그렇게 그냥 배우 믿고 그냥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외로웠구나 내가. 진짜 많이 외로워했죠 현장에서. 그거는 뭐 배우의 숙명이기도 합니다만은 당시 상황을 조금 이나마 느껴야 했기에 생각해보면 저 배우에게는 행운이에요. 그런 장면을 연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며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었고 그리고 마치 뭐 사형장 장면을 예를 들자면 저는 혼자 있고 모든 스태프들이 저쪽에 있잖아요. 강영식 소장이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저쪽에 있고 여기 나 혼자 있으니까 뭐 계속 그 생각을 했죠. 이건 연극이다. 이건 한편의 연극이다. 내 연기를 보러 온 관객들이구나. 얼마나 재밌어요. 관객분들이 앉아있고 그런 게 저에게는 꿈이자 전부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관객들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촬영
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있지만 다들 이렇게 봐요. 되게 재밌게. 첫 번째 관객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교감이 있었던 건 배우로서의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상상을 하려고 꽤 했었죠. 이거는 그냥 거짓말이고 이건 연극일 뿐이다. 조금 가다 보면은 막 너무 외로워지고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버거워지고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뭐 모든 영화를 작업을 할 때 배우는 뭐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그것도 즐겨내면 아주 흥겨운 일이 되는 거고요. 그 신명 난다 그래요, 사실은. 예. 그렇게 포커싱이 딱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장면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있고 그를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책 많이 안 읽어도 돼요. 배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면 알아서 못한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구구단도 못하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의미에 대해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이 경제적인 계산을 하지 못하면 이성적으로만 생각이 들어버리면 단계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은 그 시나리오를 처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봐야 되니까 보고요. 거의 읽지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게 아주 정확한 대사, 명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관음청과 전문청을 제청하여 뭐 이거 외워서 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는 검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그냥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 저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필터링을 나를 거쳐서 이 목소리와 행동으로 나오는 걸 관객분들은 보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지. 이성적으로 뭔가를 계속 재단하고 있으면 연기를 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고요. 교감도 안 되고 이걸 왜 했지 싶고 다 폭파시키고 싶고 다 그렇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작업을 할 때 이게 분량이 많고 대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좀 곤욕스러워요. 그래서 할 때 작가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거의 제 입맛에 맞는 대사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말하는 거죠. 이 작가는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도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내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걸로가 보시는 게 여러분들 그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대장 김정수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도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제 필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분명한 이거는 그렇게 살아온 분의 명확한 명명백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는 감독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막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저는 지금 진웅 씨 이야기한 거에 너무너무 저는 진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공부하듯이 연습을 해가지고 현장에 딱 온 배우도 있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보여요. 그 차이가. 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을 그냥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대사를 막 외우고 이제 안 내야지 연습을 막 이렇게 하고 연습을 좀 해야 되나? 그렇게 해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저는 모니터로 딱 현장에서 처음 볼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그냥 살아있는 그 사람의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연습을 막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면 이거는 사실 그 느낌은 없거든. 분명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날것에 김창수가 되어서 딱 서니까 저는 이 지금 진웅 씨의 한 말에 너무너무 크게 공감을 합니다. 배우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날것의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성실한 배우들은 오히려 그래서 좀 그 성실함이 배우의 그 창작을 좀 장애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안 성실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좀 안 성실해요. 좀 그거는데 사실 뭐 계속 뭐 이렇게 열심히를 안 해요.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뭐 우리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열심히 어디까지가 열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냥 나는 표현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실함까지 보태주면 좀 더 잘하려나?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싶네요.
주저리 이렇게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답 나온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장 김창수가 나왔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김구 선생님을 재현한 영화고요. 역사적 사실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뭐 왜곡이다 이런 얘기할 것도 없고요. 사실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많은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를 오늘로서는 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네,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왜 관객이 많이 안 들었습니까? 네, 많이 들 줄 알았다. 너무 많이 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흐뭇하고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대장 김창수 잡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장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캐릭터 하는 것보다 정말 빠져나오는 작업도 그만큼 더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홍보팀 분들 계시고 마케팅 팀들도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때쯤 되면 영화가 이렇게 관객 스코어가 안 들겠구나 이렇게 전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이때 GV를 뭐 한 분이 오시더라도 저는 GV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멋진 관객분들에게 이런 의미를 꼭 마지막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태양이 왔구나. 네. 제 팬이에요. 막 그럼 막 하셔도 돼요. 영화의 소품에 대해서. 이 영화 속에서 담배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교도소 내에서 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중후반부에 강영식 소장이 술 한잔하고 와서 지하 벌방에 갇혀있는 김창수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고 있던 담배를 이렇게 한번 보고 그 위에 올려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돌아가면서 계속 피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놔주고 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놔주고 가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 담배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그 담배라는 소품 자체는 그 담배 물체 자체가 그 시기에 지금 요즘 담배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처음 들어오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그 왜 대사 중에 펴봐 히로 이렇게 하는 그 히로라는 담배가 실제 있었던 담배 그대로 재현을 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 시대성을. 그다음 왜냐하면 그때 처음 들어온 거니까 그 담배 형태가. 그다음에 지금 되게 이 말씀대로 담배를 마음대로 막 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간수들은. 그리고 권력의 차이도 있고. 근데 지금 딱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벌방에 강영식이 술 취해서 찾아와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 강영식의 대사에도 저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다고 안 바뀐다. 이 나라가 그래. 그 대사에는 어떤 의미를 제가 두고 싶었냐 하면 강영식의 그 대사를 듣는 관객들이 그 대사를 듣고 욕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아니야. 야, 이 개자식아 그래도 바뀌어 이 나라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대사를 썼죠. 태어난 대로 살다 죽어. 그때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관객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강영식이 약간 슬픔에 차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전형적인 친일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망해가는 나라에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인 거야. 많이 배워서. 그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있는 지식인, 엘리트의 느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김창수라는 희한한 걸물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얘한테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니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 나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 그러나 너와 나의 세계관이 달라. 나이도 비슷하고 그 동질감을 느끼면서 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어놨잖아요. 미안한 거고 마음이 아파서 담배 하나 주고 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다른 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비애 같은 느낌으로 그 담배를 놔두고 갔었죠.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자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저희 출연 배우 중에 배진웅 씨가 지금 현장에 도착하셨거든요. 잠깐 나오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가지고. 네. 네, 꼴배기 싫게 울던 제작부 역의 배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게 와서 이룹니다 지금. 하던 이야기 잠깐만 더 하면 조금 기다려. 그 씬을 승원 씨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이랬다 저랬다 상황들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놔두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정한 건 승원 씨 이야기 듣고 승원 씨 의견이었어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담배 놔두고 가고 싶습니다 감독님. 창수한테 남자로서 마음이 아파서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승원 씨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의미가 있네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닿았어요. 설사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안 닿아요. 약 올리는 겁니다. 아 진짜 그 승원 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도 뭐 이런 이 영화를 포함한 암살도 그랬고 명량도 그랬고 사실 대첩군 역할을 해봤고 일본 외장도 했었고요. 독립군 이야기도 해봤고 그런데 사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그리고 사실 일본인의 신분으로 이 영화에 출연해 주신 사실 일본 배우분들에게도 정말 큰 박수를 드려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 영화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하는 프로듀서 분이 계세요. 일본 분이시거든요. 이번에 대장 김창수 시사회 때도 오시고 영화를 또 개인적으로도 보러 오셨는데 저희가 무대 인사 가서 딱 걸린 거죠. 오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다고. 아예 그 프로듀서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저보다는 많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 역사 공부를 했죠. 당연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인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나이답게가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새로운 삶을 또 지향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출연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승원 씨한테도 진짜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요. 그것도 하나의 결심이잖아요. 네. 승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본인의 이미지가 있고 녀석 정말 잘생겼거든요. 약간 좀 이상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5번 봤는데 볼 때마다 그 투샷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뭐 이런 경우가 쟤는 뭔가 반칙이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예요? 얘도 있던데. 어떠세요? 미안합니다. 어제 생일이었던데. 생일이요? 네, 생일 축하해요. 아무튼 진짜 대적군의 역할을 해줬던 출연하신 일본 배우분들을 비롯해서 승원 씨한테도 진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보낼까요? 담배에 대한 질문 저도 몰랐었고 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놓고 가는 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 유리창에다가 재떨이를 던질 때 되게 시원하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어울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 그런 교감의 어떤 의미,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승원 씨도 아주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지점이 있었네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죠? 그럼 마이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보고 일단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김구 선생님의 영화 속에 있는 20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더 제가 이 지금 나이에 이제 뭘 할 수 있나 고민하게 해주셔서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이렇게 멋있게 연기해주신 조진웅 배우님에게도 연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이 김구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송승헌 배우님하고 일본인을 연기하신 배우님이 이렇게 말을 타고 눈길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그 김구 선생님이 애송하시던 시인 그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고 그 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혹시 저의 이런 생각이 맞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혹시 맞다면 이러한 유형의 장면이 더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 시인이 기술적으로 좀 필요한 시인이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눈 덮인 벌판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영화적으로 영화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이제 겨울이 왔다. 저 추운 벌판에 우리 제수들이 서게 될 거다. 그걸 제가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 다음에 허벌판에 우리 국토의 모습, 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그 시에 담고 싶었고요. 굳이 또 말을 태운 이유는 걔들은 춥다고 말 타고 다니고 우리 죄수들은 이제 거기서 맨발로 집신 신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좀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을 제가 소품으로 썼고요. 이제 그런 시대성이나 그 시대의 감성 뭐 이런 걸 집어넣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뭐 거의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악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일 첫 장면에 인천 그 전경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 제가 이제 인천 개항 시기에 인천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김창수 때문에라도 했지만 그 전에 썼던 소설이 또 인천 무대에 딱 그 시기에 소설이 아편전쟁이라고 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거죠. 아편전쟁 진짜 재밌어요. 제가 썼지만. 그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 개발, 제가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작사에서 이렇게 작가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시대, 그러니까 인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인천항의 모습, 원래 모습은 뭐냐면 그게 되게 예쁘잖아요. 나무도 많고. 실제 그 시대에는 민둥산이에요. 왜 민둥산이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기술도 없고 그때. 겨울이 오면 산으로 들러 나가서 땔감을 다 구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민둥산입니다. 거의 모든 산은 민둥산이에요. 나무를 다 떼가지고 땔감을 쓰니까 없죠. 그린벨트. 그래서 그 실제 그 당시에 인천계항장에 사진이 남아있는데 보면 민둥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땔감으로 다 써서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이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많고 석양이 지고 있는 서해 바다가 멀리 보이고 그 가운데 인천 감옥이 있고 그 전경 기억나시죠? 그걸 제가 그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 인천 감옥소가 있는 그 공간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움 속에 참혹함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참혹한 안에 감옥이 그 벌거벗은 민둥산에 감옥이 있는 것보다 저 바다가 있고 노을이 석양이 있고 이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그 아름다운 공간 안에 감옥에 살고 있는 그 죄수들의 아픔이 좀 대비되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바꾼 거고요. 그런 거는 지금 이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사실 뭐 짜장면 뭐
거기에 나오는 김창수의 유품 중에 책에 나오는 그 책 표지의 제목이 태서신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소품 이만한 거 하나도 그 시대의 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영화 보면 저는 영화를 보면 보통 끝나고 나서 주연 배우만 기억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는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다른 한 분 한 분도 되게 짧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큰 의미를 가지시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한 분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 혹시 배우님들은 연기하시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 빼고 이 역할을 너무 연기해보고 싶었다 하는 역할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아, 네. 본인의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은 역할이 들어 여기 왔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건 없어요? 나춘배, 김상무. 아니 사실은 진짜 그런 건 뭐 그냥 배우로서의 욕심은 당연히 모든 배우들이 다 욕심이 나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많은 뭐 무대 인사 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작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예, 좀 이 영화가 아직은 좀 이상한 그 묘한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역할,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 역할 내가 해봤으면 뭐 이런데 이 영화는 그지 좀 이런 유의 영화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창수 빼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배우로서 봤을 때 캐릭터들은 너무 다 탐이 나고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이 대장 김창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저한테는 그냥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큰 역할은 아니잖아요. 물론 신인이고 아직. 근데 작은 역할, 어떤 날은 대사도 전혀 없고 이렇게 그냥 여러 명 속에 그냥 같이 서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주에 계속 내려와 있고 분장을 엄청나게 더럽게 해야 되고 뭐 옷도 추운데 스태프들은 파카를 입고 있잖아요. 배우들은 파카를 안 입고 있잖아요. 그런 작은 씬,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리 서 있는 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장을 새벽부터 와서 하고 촬영 끝날 때까지 밤까지 현장에 같이 있고 그렇게 다 할 때 사실 감독은 미안하죠. 대사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한 카트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중심을 잡고 만들어야 되지 얘는 이래서 해주고 쟤는 저래서 해주고 이럴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하지만 되게 미안해요. 저는 배우들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러지. 하고 싶었던 역할 생각났어요. 은행장 역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이렇게 농담으로 내가 무슨 좀 진지해지. 아니 저는 근데 감독님한테 제가 질문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501호 종례를 이렇게 매번 하면서 선배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우리 후배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더 놀았으면 좋겠다. 더 어떤 장면에서 배우들이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예쁘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말을 제가 선배님들한테는 못하겠고 감독님한테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영화가 암울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에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501호에서 한 적이 있어요. 선배님들하고. 그때 정준영 선배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 사람이 느끼는 건데 거기라고 사람 사는데 아니겠냐. 근데 또 목자는 그래도 우리가 감옥의 처참함을 더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오버액팅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에 굉장히 준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감독님은 어떤 생각의 연출 의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양원종 그 선배님의 잔치상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더 동화스럽게 더 예쁘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의 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출 의도가 있었는지. 제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했던 게 감옥의 이야기라서 무거울 수밖에 없죠. 죽으로 들어간 사람 이야기니까. 근데 무겁기만 하면 지쳐서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그 엄혹한 상황에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 그걸 단짠이 느낌으로 그 무거움과 가벼움과 그걸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웅 씨도 처음 듣는 건데 제가 캐스팅할 때 어떤 이제 감독의 욕심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아직 덜 알려져 있는 정말 좋은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와 한번 이렇게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연출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건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면 단짠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려면 진짜 베테랑 배우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인 배우가 들어오면 그걸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인정하시겠지만 정진영, 정규수, 신정건, 유승모, 정배수 대한민국 최고의 진짜 배우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일부러 캐스팅을 한 거예요. 왜? 일단 웬만한 영화 한두 편 본 사람은 아는 얼굴들이라야 됐다고 생각해요.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죄수를 하고 있어야 우리 이야기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베테랑 배우분들이 들어와줘야 그 무거움과 가벼움의 이거를 넘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내 생각이 맞았나 보다 이렇게 느꼈던 게 언제냐면, 신정근 선배 이제 묵고 계신 방에 제가 혼자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그 정근이 형이 저한테 처음 이야기를 어떤 말을 했냐면, 근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영화에서 제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고 안 튀면서 이 영화에 자기가 이렇게 계속 감초 역할을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참 안 쉽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딱 제가 생각했던 그 의도했던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호흡을 가볍게 만들어 주지만 그렇다고 튀면 안 되고, 그 배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그 고충을 계속 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신정근 선배님이. 근데 정진영 선배님도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이거 빼자, 이건 한마디 더 하면 창수 감정 건드리는 것 같아. 맞아, 대사를 이런 말씀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캐스팅이 그런 전략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게 좀 잘 맞아서 좀 이게 균형이 좀 맞아지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일리가 있는 선택이셨던 것 같고요. 참고로 양원종 정규수 선배님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이렇게 연기 많이 보죠. 그분이 대한민국 일대 품바입니다. 어절 시구 들어간다. 저절 시구 일대 품바세요. 네. 근데 그 공연이 마무리될 때쯤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그 공연을 다시는 안 하신대요. 그리고 노래를 쳤다도 안 보십니다. 근데 저는 그 공연을 봤거든요. 아기 때. 네, 그 공연을 보고 내가 배우를 할 건데 이렇게 멋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정말 그 광대 노름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다가 누가 이게 파이팅 하러 오고 인원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그때 정규 선배님한테 선배님 품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학을 떼셨어요. 절대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작전을 짠 거야. 옆에서 난 부르고
얘가 부르면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쩔 시구 원조가 여기 있는데 앞에서 막 광대 흉내를 내면 그 배우의 본능이 나와요. 보다가 하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세요. 아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시구 들어간다 어쩔 하고 들어가야 돼 막 이러면서 나오다가 나와 그러고 한 소절 부르셨어요. 네. 저는 그 공연 이후에 처음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근데 그거를 완창을 해주시는데 거기 아내가 정말 열광의 무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영 선배님 기타 들고 나오셔가지고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죠. 뜨거운 남서에서 광활한 만주월 편 아닙니까? 막 그때 또 그 탄핵식 전국이어가지고 실컷 또 우리는 또 머리띠 두르면서 의지를 불태웠던 그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아주 뜨거웠던. 그때 기억나나요? 네. 똑바로 해줘야 돼. 그 동영상 주세요 빨리. 네. 제 핸드폰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동영상 보내줄. 혹시나 그게 뭐 된다면은 뭐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네. 그 공연 할 때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웃었던 그 한 달. 그래서 그 끝까지 간다 김성훈 감독님하고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님이 저희 파이팅 하려고 놀러 왔어요. 파이팅 하려고 커피차도 쏘고 뭐 그랬는데 그날 같이 술을 먹다가 오히려 우리 기운을 더 받아가서 지금 킹덤을 열심히 두 분이서 작업하고 계시죠. 킹덤이 맞나? 맞아요. 네, 열심히 하고 거기는 무슨 조선 정비 얘기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남의 영화도 남의 작업도 이렇게 홍보를 해줍니다. 네. 아무튼 또 뭐 어떻게 질문이 말씀하십시오. 벌써 짧아. 영화 한 편 하고 나서 관객분들하고 진짜 좀 오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짧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100번 김 선생님은 모두가 알지만 대장 김창수라는 분은 사실 많은 분들 몰랐던 역사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상기시켜봐야 할 게 그 당시 김창수라는 분의 나이가 겨우 20대 초반이었다는 거. 그걸 보면서 스스로가 정말 창피하더라. 난 20대 초반에 애들이랑 소주 먹고 이러느라 바빴는데 이분은 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 신 감독님과 그 배우분들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 조진웅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 사실 되게 많은 작품을 촬영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배우님 팬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뭔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무대 인사도 되게 많이 가시고 또 지난주에는 팬과의 이런 만남도 하셨고 그 효창공원에서 그리고 이렇게 GV도 가지시고 뭔가 이번 작품에 대해 특히 애착이 강하신 것 같아요. 되게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영화였으면 뭐 킬링타임용 영화가 되었건 어떤 뭐 감동 휴먼 드라마가 되었건 액션이 되었건 그 영화가 가지는 어떤 색채에 따라서 홍보하는 뭐 양식들 그런 반응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리 잘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GV를 하는데 어제부터 IPTV가 풀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TV를 틀면 제 얼굴이 먼저 나와요. 아유, IPTV가 벌써 이렇게 나왔네? 아, 참나. 그러나 살갑게 만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 감독님과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영화였건 간에 그것은 영화에 대한 의무입니다. 관객이 없다고 해서 관객이 그냥 오늘 극장 봐준다 GV 취소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단 한 분이 오셔도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할 때 아까 주께서 나는 20대인데 그리고 관객분도 그렇잖아요. 난 20대 때 술만 마셔. 저도 그랬어요. 군대 가기 싫어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군대 끌려가는 전날 알아가지고 그냥 무슨 뭐야 홀리듯이 군대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고 이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영화는 정말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진홍아 어떻게 생각하냐?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제가 또 진흥현님이 진짜 대장으로서 현장에서 대장 조진웅으로서 또 너무 배우로서 감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배웠고 또 감독님도 전 스태프들 전 단역 배우분들부터 해서 보조 출연자분들까지 이름까지 다 불러주셨어요.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이 그렇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 대장 김창수여서 더욱 더 뜻깊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님도 물론 다른 현장 가셔서 그렇게 똑같이 하시겠지만 뭔가 더 저희들한테 계기를 더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는 어떤 힘? 예. 이게 뭐 몇백만이 들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작사 대표님 계시던데 뭐, 나름 죄송합니다. 투자하신 분들도 계신데 죄송한데 근데 이거는 앞으로 몇 천만이 볼지는 모르죠.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예요. 예. 뭐 역사 EBS 역사 다큐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참여했던 작업자로서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분들이 몇 번 무대 인사 때도 뵌 분들도 계시고 우리 태양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짜 막 얘기하면서 뭉클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울 수가 없죠. 울고 싶어요. 관객이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영화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가 진짜 목적을 하나 달성한 건데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많이 생긴 거기 때문에 먹을씩 입고 아무튼 정말 우리 식구처럼 생각이 들어요. 어딜 가더나 더 굳건하게 의지가 생기고 그런 막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당당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어디에서 상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상영이 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회자가 되건 저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이 영화를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자주 뵐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방금 질문하신 분께 그 질문과 별로 상관은 없는데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0대 때 소주나 마시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20대의 시대성과 지금 20대의 시대성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열심히 소주 마시고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서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말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얼마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 소주로 그렇게 한 번씩 풀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주 더 열심히 마시고 그 시대의 30대, 지금의 30대, 그 시대의 40대, 지금의 40대 다르죠. 다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다 개개인의 뚫고 나가야 되는 인생은 다 어렵죠. 김창수도 김창수의 인생이 어렵고 지금 질문하신 분도 그 20대에 안고 있는 무게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 정도 무게를 안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나한테만 올려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되고 다 지고 있으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일어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소주 열심히 마시면서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마무리해야죠. 정말 헤어지기 싫네요. 더 이상하게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더 끌리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부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관객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도 진짜로 이 GV가 이 김창수의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국면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창수 정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어이없는 일이 생기지만 그 순간에 그때 못 이기면 근데 이겨내면 또 지나가지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또 다음 영화 찍으려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좀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살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뭐 관객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IPTV 나왔으니까 SNS 해시태그 IPTV로도 함께하는 대장 김창수 주시고요. 댓글은 좀 힘들고요. 좋아요는 제가 누르러갈 거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물론 흥행이 되진 않았지만 저희 역시도 더욱더 똘똘 뭉치게 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형님 말씀대로 감독님 말씀대로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잘 해냈고 또 이렇게 앞에 계신 관객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의 지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또 많이 느끼게 된이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IPTV 감사합니다. 네, 뭐 감사하다는 말씀 입이 말고 닳도록 해도 모자랄 겁니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작업을 땡실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관객분들과 진솔하게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 김창수 GV 와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늦어졌는데 빨리 이제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